복파 15회 한강의 소년이 온다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책 나눔 복파, 우리 책 나눔의 즐거움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또 나오신 분들 함께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옆자리에 두부왕자, 네, 두부왕자입니다. N입니다. 네. 하루입니다. 하루입니다. 굿. 네. 멀리서 웃고 계십니다. 그리고 방청자, 멀리 미국에서 오신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할까? 뭐 클레오파트라라고 해야 되나? 예일댁. 왠지. 예일댁으로 하죠. 오, 네. 괜찮다. 뉴헤이븐의 예일에서 오신 예일댁. 예일댁. 이분이 자기 이름은 밝히지 말라고 하고 네. 근데 미국에서 너무 뭐 듣고 싶었다, 현장을 보고 싶었다. 아, 굳이 진짜요? 왔어요. 애청자였구나. 네, 애청자가 미국에서 왔어요. 돈이 이걸 남아 듣겠다고. 도나 봐요. 이거 때문에 미국에서. 그래서 막. 우리 어. 옆에 앉아서 네. 호응도 해주시고 와. 이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네. 뭐 한마디 할래요? 예일댁. 네. 하이. 자, 오늘 얘기는 그 한강 소설가 한강이 네. 쓴 소년이 온다라는 책이 네. 이걸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근데 뭐 잠깐 뭐 근황들 좀 얘기해 볼까요? 간단히 좋아요. 무슨 얘기를 했는지. 네. 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네, 뭐 이따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광주를 다녀왔습니다. 아. 우리가 네. 이걸 하려고 와, 하필이면. 두부왕자랑 제가 준비하려고 갔습니다. 네. 옷장님과 목표의 한 함께 20%는 됩니다, 진짜. 아, 네. 진짜. 예, 직접 20%? 네. 그 땅을 밟고 네, 그 건물을 보고 네. 예,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어떠셨어요, 기분이? 되게 낡은 건물이 있거든요. 음. 옆에는 다 이렇게 새로 공사하고 지었어요? 바꿔서 리모델링 했어요? 예, 다 그냥 깔끔하게 돼 있는데 아. 그 건물이 되게 낡은 건물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어떤 도청, 건물이? 도청. 네, 전남 좀 이렇게 도청. 막 이렇게 막 음. 낡고 뭐 이렇게 상무관 그때의 그 흔적과 같이 보이는 그런 음. 것들이 남아 있는. 네. 아, 참. 네. 근데 우리가 지금 왜 이 얘기를 하는지를 이 소설을 모르면 몰라요. 네. 네, 이 한강의 소년이 온다는 네. 5.18 광주 항쟁의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네. 광주로 갔다 왔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 네,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렇게 보고 오니까 이게 좀 조금 더 다르게 음. 예, 확실히 느껴지더라고요. 네. 네. 하루. 아니 하루란다. N. 네. 어찌 지냈어? 네, 전 별일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요새 그 미세먼지가 너무 심한. 전 미세먼지 진짜 예민하거든요. 되게 스트레스 받는데 섬세한 네, 피부의 피부 소유자구나. 때문에. 그래서 근데 이제 좀 요새 맑았잖아요, 며칠. 음. 그래서 약간 진짜 미친 모처럼 돌아다녔어요. 근데 자외선이 너무 세던데. 저 얼얼해 얼굴이 지금. 아니, 근데 선크림을 전 정말 듬뿍 바르고 선크림 음. 안 바르세요? 나 아이고 화상 입었어. 그래도 그렇습니다. 할 말 없네. 그러면 옷장님. 통과. 네, 아, 뭐. 미세먼지가 사연이었어요? 네, 얼마나 중요한 건 진짜 네. 참 소리 없는 그건 살인자 맞- 미세먼지 그건 모르세요? 맞아요. 하루는 저는 지난주가 연휴가 쭉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아. 오. 그렇지. 아, 맞다. 그 얘기를 너무 썼어야 좋았어요. 되는구나. 생각해 보니까. 왜 연속 쉬는 아니 거? 저희한테 이제 좋은 일이 아니죠. 애들이 학교도 안 가고 아. 유치원도 아, 안 가니까. 그렇구나. 그리고 5월은 지출의 달. 아. 저는 진짜 친한 친구 3명이 생일인데다가 어버이날이 껴있는데 어린이날도 맞아요. 껴있고 아. 완전 이게 약간 파산의 달. 결혼도 아. 있죠. 네, 5월은 맞아. 파산의 달. 아! 네. 이렇게 극명하게 갈리네요. 이게 네. 결혼 한자와 하지 않은. 그러니까. 네가 5월이 꽤 참담하네요. 네. 여러 역사적으로도 가지로 가슴 아픈 일이 생각해요. 굉장히 많고 네. 맞아, 음. 돈 쓸 일도 많고 맞아요. 애들만 속물은 애들만 좋은 날이구나. 그래서 어린이날이구나. 그렇죠. 그런 어른들은 막 속이 타는데. 그렇군요. 그렇구나. 네. 그래요. 자, 근데 이제 뭐 우리가 지금 오늘 조금 그 막 신나지 못하는 게 네. 워낙 이 내용이 압도하는 게 있어요. 네. 소년이 온다. 그래서 오히려 이 우리 얘기 듣고 나서 책을 안 사실까봐 걱정입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이거 뭔가 약간의 그렇죠. 사명감과 책임감 갖고 이 책은 구입할 필요가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예, 그럼 우리 우선 이 소설가 한강 씨, 네. 이 소년이 온다를 지은 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우리 조사하면 다 나와요. 네. 조사하면 다 나와의 음. 네, 두부왕자입니다. 네.
네, 오늘은 이제 그 소년이 온다라고 하는 네. 이 책을 쓰신 저자 한강, 한강 작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한강 작가는 70년생이세요. 1970년생. 70년 11월 27일 생이시고 이게 60년대생과 70년대 하니까 벌써 좀 네. 약간 느낌이 되게 젊다라는 느낌이 갑자기 확 들어오는데 예. 저도 70년생인데 저희 옷장님 육자로 시작하지 않아요? 내 알기로 그런데 그죠? 우리 50년대로 보이지. 아니, 약간 고리타분하시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이분이 누구시냐면 뭐 아시는 분 사실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워낙 유명하셔서 네. 한국의 이제 시인이자 소설가 처음에 사실 시로 먼저 등단을 하셨고 네. 그다음에 소설을 쓰셨는데 지금은 서울예술대학교 문해창작학과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시더라고요. 그 어려운 네. 학교에. 네, 그리고 93년에 처음 등단을 하신 다음에 굉장히 그러니까 주목을 받아서 네. 차세대 한국 문학의 기수 중 한 명이다. 뭐 이렇게 아. 얘기가 됐다고 하고요. 또 재밌는 게 이제 아버지가 또 유명하신 네. 소설가예요. 한승원. 저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만화가 시라고. 있어요. 한승원이라고. 그래요? 진짜 예, 유명한. 예, 그래서 그 사람인가? 네, 어. 아니더라고요. 맞아, 아이, 아니, 만화가 어때서? 유명한 분이 한승원 씨. 아저씨 한승원 만화가 진짜 유명한 사람이에요. 지금 나 항상 진짜 근데 검색해 보니까 네. 그 한승원이라는 이름 딱 검색해 보니까 그 만화가하고 소설가 둘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소설도 하시고 만화도 그리셨나 막 이렇게 처음에 헷갈렸거든요. 프랑스라는 그거, 만화. 그거. 자기가 듣기 싫은 얘기 엄청 한강 얘기, 좋아해. 한강 얘기. 네. 원수 프린세스 미안해요. 네. 그만하세요. 만화 네. 얘기가 나와가지고. 네, 그래서 이 아버지 한승원 작가도 굉장히 유명하셔서 음. 12회 이상 문학상을 수상하셨어요. 아버지께서도. 네, 근데 재밌는 게 우리 한강 작가도 이상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버지와 딸이 같이 음. 이상 문학상이라고 하는 이 문학계 진짜 이상적이다. 엄청난 그죠? 상을 정말. 이상한 집안인데 그냥 그 방자가 지금 한명했어. 웬일이야 진짜 이거 지워주세요. 웃긴다. 말도 예. 왜요? 네. 재밌는데. 네, 그리고 또 이제 너무 웃겨. 오빠 한동림 작가도 소설가입니다. 작가. 네, 오빠도. 진짜요? 네, 그러니까 슬프다. 가족이 다. 네. 네, 가족이 다 작가 집안. 네, 오빠 얘기는 여기까지만 나오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하여튼 그 가족이 다 이런 이제 작가로서 네. 그런 경력을 가지고 있고 음.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생애를 보면은 이제 93년도에 이제 연세대 국문과를 졸업하고 문학과 사회 겨울호에 시로 서울의 겨울이라고 하는 시로 처음 이제 등단을 네. 하셨고 그다음에 94년도에는 또 서울 신문 신춘문예에 네. 이제 붉은 닷이라는 작품을 냈는데 네. 이때는 이제 한강현이라고 하는 이름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한강이라는 이름을 다시 사용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글자 그대로 한 리버랑 똑같아요. 예, 그렇더라고요. 한강자예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99년도에는 한국 소설 문학상 수상 아기부처라는 작품으로 수상하셨고 또 뭐 문화관광부 젊은 예술가상 수상 2005년에 몽고 반점이라는 작품으로 이상 문학상 대상을 수상했는데 이게 이제 엄청 얼마나 대단한 거였냐면 1970년대생 작가로서는 처음으로 이 이상 문학상을 수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최연소로. 최연소. 예, 당시 35세였다고 하고요. 뭐야? 아이 뭐야? 나는 어떻게? 예, 우린 뭐 했는지 막 이런 최연소도 생각을 이미 물건도 갖고 나서 진짜 진짜. 하러 내보시죠. 네, 그래서 이제 35세로 최연소 수상을 하셨고 지금은 물론 그 기록이 좀 깨졌다고 합니다. 32세 받으신 분이 있다고 합니다. 네. 젊은 것들 네. 말이야. 네,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잘 아는 문학평론가 이어령 씨가 이 몽고 반점에 대해서 굉장히 극찬을 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2010년에 독립문학상 바람이 분다로 독립문학상 바람이 분다 가라 뭐 이런 작품이 있다고 하고 2014년에 만해 문학상 소년이 온다. 우리가 이제 지금 오늘 보고 있는 이런 상을 받았다고 하고요. 2016년에
황순원 문학상, 또 눈 한 송이가 녹는 동안 뭐 이런 상이랑 상을 다 네. 휩쓸었네요. 거의 뭐 이렇게 끊임없이 상을 계속 받고 계시는데 작품 활동을 이제 또 활발하게 하세요. 그래서 계속해서 작품이 뭐 끊이지 않고 계속 뭐 단편, 장편, 중편, 뭐 동화도 쓰셨고요. 네. 또 그중에 이제 뭐 아기부처라고 하는 단편, 중편 작품이 영화로 흉터라고 하는 영화로 또 개봉이 됐었어요? 됐었다고 합니다. 예, 이무성 감독 작품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채식주의자라는 작품이 네. 있는데 이 작품도 2010년 2월에 영화화 되었다고 합니다. 아, 진짜요? 네네. 예, 개봉이 됐다고. 예, 저도 뭐 잘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뭐 두 작품이 영화화 되었다. 이렇게 또 이제 조사하니까 나왔고요. 네. 그리고 소년이 온다는 그래서 2014년에 창비에서 나온 작품인데 비교적 최근 작품인 거죠.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제 광주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네, 그런 소설, 장편 소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뭐 5월 5.18이 곧 네. 저희 녹음은 지금 5.18 이전이어가지고 네. 이걸 좀 기념하는 마음으로 일부러 이 책 네. 작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만 네. 배치를 한 겁니다. 이번에 네. 하기로. 그래서 이거 들으시고 한번 5월달 안에 추모를 했으면 좋겠다. 네. 잊지 않고 꼭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죠. 맞아요. 자, 근데 이 책으로 들어가기 전에 네. 아무래도 이 배경을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죠. 이걸 안 하면 왜 이렇게 잔혹하고 이런 얘기가 막 들어올까 네. 싶어서 제가 간략하게나마 이 책의 배경이 되는 광주 항쟁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할 텐데 여러분이 좋다. 듣다가 네. 그 중간간 고리가 빠지면 물어봐 주세요. 네. 왜 그랬냐고. 그러면 음. 저도 뭐 아는 데까지 한번 얘기해 볼 생각인데 물어봤는데 모른다 그러시면 이게 막히냐. 자, 가장 이미지가 강렬한 걸 먼저 읽으면서 해볼게요. 네. 5월가 혹은 5월의 노래라고 알려진 그 가사를 네.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꽃잎처럼 금남로에 뿌려진 너의 붉은 피, 두부처럼 잘리워진 어여쁜 너의 젖가슴. 5월 그날이 다시 오면 우리 가슴에 붉은 피 솟네. 왜 쏘았지? 왜 찔렀지? 트럭에 싣고 어딜 갔지? 망월동에 부릅뜬 눈 수천의 핏발이 서려 있네. 5월 그날이 다시 오면 우리 가슴에 붉은 피 솟네. 산자들아 동지들아 모여서 함께 나가자. 욕된 역사 투쟁 없이 어떻게 헤쳐나가랴. 5월 그날이 다시 오면 우리 가슴에 붉은 피 솟네. 대머리야 쪽발이야 양키놈 솟은 콧대야. 물러가라 우리 역사 우리가 보듬고 나간다. 5월 그날이 다시 오면 우리 가슴에 붉은 피 솟네. 5월 그날이 다시 오면 우리 가슴에 붉은 피 이렇게 됩니다. 되게 적나라하네요. 아니 저는 이걸 네. 우리 이 출연자들이 어디선가 들어봤으리라고 생각하고 물었더니 아까 다 대부분 처음 듣는다. 네. 30대가 처음 듣는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잘 알고 있지 이거를? 40대라서. 아, 진짜요? 근데 네. 지금 방청객이 방해를 하고 있어요. 네. 사진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다시 이 강청객은 이 노래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정말 모르시는데요? 의외로 잘 모르죠. 네. 근데 이게 그 80년대 대학가에서는 그냥 꼬박꼬박 집회할 때마다 학생들이 모일 때마다 5월달에 특별히 열심히 그걸 불러줬던 노래고 전 매년 이제 들었죠. 또 학교에서 제가 뭐 학생 선교사로 있었기 때문에 90년대까지는 계속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확실히 저는 입학한 다음에 이 대학 입학한 다음에 이거를 듣는 즉시로 말하자면 정신적 충격과 함께 바로 자동으로 의식화가 시작이 됐어요. 뭐 다른 책을 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이 노래를 듣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광주항쟁을 이렇게 응축해서 노래 하나로 이걸 설명하는 건 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물류한 행진곡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거보다는 사실 이게 5월을 더 적나라하게 묘사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네. 이건 뭐 유명한 멜로디가 따로 있답니다. 미셀 폴라레프라고 하는 분의 누가 할머니를 죽였는가라는 행진곡풍의 노래를 개작해서 가사를 입힌 거라고 하는데 저자 미상이에요.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한번 불러
음을 좀 알고 싶은데. 그 음은 저희가 네. 그 우색에 부탁해서 아. 음을 넣도록 할게요. 네. 요 타이밍에 들어가는 건가요? 네. 네. 그럼 들어보시면 알 겁니다. 음. 꽃잎처럼 금남로에 뿌려진 너의 붉은 피 두부처럼 잘려나간 어여쁜 너의 젖가슴 5월 그날이 다시 오면 우리 가슴에 붉은 피 솟네 웃었지 실렀지 들어가기 싫고 어디겠지 자, 들어보셨죠? 네. 아, 그렇구나. 어떠십니까? 아니 역시 예. 확실히 저희 때는 제가 초중고 때만 해도 막 이제 언니 오빠들이 시위하고 데모하고 그래서 막 그 냄새나길 다닐 때 막 맞아. 체류탄. 근데 저희 대학생 할 때는 정말 그런 게 없었어요. 오히려 더 왜냐하면 이제 민주화가 이루어졌고 네. 네. 형식적으로나마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식의 긴장이라든지 시위는 필요가 없었던 거죠. 탓할 필요가 저도 없습니다. 그렇죠. 90년대 후반 학번인데 네. 제가 중간에 군대 가기 전에는 데모가 좀 있었는데 갔다 오니까 맞아요. 정말 없더라고요. 이게 왜 네. 그러냐면 네, 95년경에 네. 학생 운동이 완전히 소멸해요 거의. 아. 95년에 소멸했기 때문에 네. 학생 시위가 거의 없어진 거예요. 네. 근데 요새 그때 기억나요. 저 이맘쯤에 94년인가 95년에 연세대학교 앞을 이제 아빠 그게 차를 그 타고 사건이에요. 지나가는데 아. 학생들이 어. 이렇게 다 이렇게 저희 차 앞을 이렇게 다 음. 지나가던 아마 그 그 한 장면이 기억이 청년이 연대에서 무슨 집회를 하다가 화재가 나고 하면서 여론에 좋지 않은 여론을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소멸되는 순간이 왔어요. 한 청년. 근데 요새 와, 같은 오랜만에, 시대에는 또 다시 좀 오랜만에 이렇게 듣는다. 생겨나야 되는 거 네. 아니에요? 잡혀가는 거 아니에요? 자, 그 광주항쟁 얘기를 잠깐 할게요. 이게 네. 5월 18일입니다. 그래서 네. 5.18 그러죠. 그렇죠. 그럼 왜 5월 18일인가? 이것은 지금 요즘 신문에 나오고 있는데 전두환 전 대통령이 네. 광주에 가고 싶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왜요? 아 죽고 싶어서 아 맞다 이제 다 죽고 싶어서 환장을 한 겁니다. 네. 지금 이제 이제 전두환 나이가 많이 드셨을 대통령은 텐데. 아.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알죠. 사형 언도 받은 거 심해- 아세요? 네 알아요. 이 사람 사형 네. 집행 네. 받은 그쵸. 사람이에요. 역사의 죄인이고요. 네. 근데 그걸 용서해줬죠 우리가. 우리가 누구예요? 전 그런 적이 없는데. 그래서 이제 음. 백담사에 가서 이제 개망신을 당하고 네. 그렇게 살던 사람이지만 끝까지 살아남아서 뭐 몇십만 원밖에 없으니까 돈 못 내놓겠다 네. 버티던 그렇죠. 사람이었고 네. 근데 최근에 또 많은 돈이 회수가 되고 네. 있죠. 근데 네. 아직까지 30년이 넘는 세월 속에 변변히 돈을 내놓지 않고 있어요. 맞아요. 사실 끔찍한 네.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 음. 근데 이분이 지금 광주로 가겠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후한무치한 일인지는 우리가 읽으면 알게 될 겁니다. 네. 이 사람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나이가 좀 이제
연로하셔서 그러니까 약간 예. 이렇게 연로하신 있어서 그래서 좀 사진 좀 판단이 힘들어지신 게 아닌가. 예. 하려면 사과를 네. 자기 입으로 정확히 하셔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지금 발포자로 유력하거든요. 음. 광주에서 누가 발표했는가 책임자예요. 그런데 본인이 시인하지 않고 있죠. 네. 다 알지만 그런 게 문제가 되는데 음.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냐면 그 아시다시피 79년 10월 26일 날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를 당해요. 네. 그러자 박정희 대통령의 밑에 있던 이 전두환이 이 범인을 잡겠다고 이제 합수부 부장이 됩니다. 그래서 범인을 찾아 나서요. 네. 그러면서 구군부 박정희와 함께했던 구군부 세력을 다 잡아놓기 시작합니다. 어머. 그러면서 권력을 쟁취할 수 있는 코앞에까지 가요. 그래서 이제 유명한 12.12 구테타라고 해서 12월 12일 날 그렇게 막강한 권한을 자기가 갖게 되자 준비했던 구테타를 일으켜서 흔히 말하는 친위 구테타라고 하죠. 그래서 그 박정희 대통령을 죽인 사람을 찾겠답시고 나섰다가 자기네가 신군부의 이름으로 권력의 공백을 채우려고 드는 게 바로 12월 12일 구테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민주화 운동하라는 사람들까지 잡아놓기 시작을 해요. 그 사람들이 이상한 거죠. 박정희 대통령이 죽었으니 이제 김영삼, 김대중 등등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 정권을 잡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12월 12일 날 그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고 뭔가 예민한 사람들이 알게 된 거죠. 이거 이상하다. 지금 군부 내에서 새로운 움직임이 있고 이들이 권력을 잡으려나 보다라는 걸 사람들이 느끼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미 12월 12일 날 무력으로 그 구테타를 통해서 힘을 장악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게 현실화된 건 언제냐? 바로 5월 18일입니다. 그 즈음에 서울에 있는 대학생들이 5월 15일 날 15일에. 서울역에 모여서 10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모여가지고 네. 민주화 요구 시위를 해요. 그럼 전두환에 대한 걸 지목하고 네. 너희들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마라. 우리에게 민주화 일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를 하죠. 네. 서울의 봄. 유명한 서울의 봄. 근데 그때 서울역 회군이라 그래서 너무나 많은 학생들이 모였는데 이제 그 힘을 스스로도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이대로 청와대로 가야 되는 건가 우물쭈물하는 순간이 네. 왔어요. 네. 그때 유시민, 우리 저 썰전에 나오는 네. 유시민, 네. 유명한 작가죠. 네. 과거에 또 정치인이었고 네. 이분이 학생 지도부 중에 한 사람으로 서울역에서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회의에 참석을 해요. 근데 여기 누가 있었냐면 신계륜이라고 민주화 운동을 했던 심재철. 고대 청학생 회장 네. 그리고 서울대 심재철 현재 지금 새누리당 국회의원 네. 4선까지 했나? 네. 과거 MBC 기자였던 심재철, 아, 네. 신계륜 네. 그리고 유시민 그리고 이수성이라고 서울대의 그 교학처장이었나? 네. 그 교수님이 한 분이 함께 깨고 참여했어요. 계시네. 음. 입장이 아주 그냥 다 나와. 그래서 오히려. 이분들이 네. 함께 버스에 모여서 네. 이 집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로 회의를 해요. 네. 근데 그 회의에서 어떻게 되냐면 집에 가자.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네. 근데 저도 그럴 거 제가 만약 거기에 어영부영 가서 학생회 임원이었으면 이 정도면 우리의 어필됐다. 어필 됐으니까 이제 집에 가죠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날 이 역사를 다 그쵸. 아는 입장에서 볼 예, 때는 예. 추워도 어. 한 발짝도 물러나지 말고 그러게요. 오히려 밀고 나갔어야 돼. 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었는데 네. 유시민 등등 사람들이 분개했으나 심재철과 몇 사람들에 의해서 그냥 합의가 돼버렸대. 네. 그래서 그냥 엄청난 힘이 모였는데 다시 확 풀어져 버린 거예요. 음. 그러자 이 신군부가 5월 17일 날 음. 계엄령을 내려요. 음. 계엄령은 뭐냐면 민간이 치안을 할 수 없으니까 네. 군인이 나서서 치안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어. 그때부터는 집회 결사의 자유 등등 모든 게 없어졌어. 민주주의의 권리는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진주해서 사람들을 이제 딱 장악하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저항하면 죽는 거예요. 네. 그게 계엄입니다. 무서운 거죠. 그런데 상식 있는 사람들 알지만 이 계엄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전국은 안정이 돼 있어요. 아니 뭐 대소요 사태가 폭동을 통해서 야 그럴 만하다. 군인이 나설 만하다고 하면 좋은데 군인이 나설 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계엄이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전국 대학에 계엄군이 딱 정문을 지켜요. 시위하지 못하도록. 그런데 이제 광주에서 학생들이 영문도 모르고 있다가 왜 군인이 우리의 시위를 막느냐 하면서 광주에서 충돌이 일어나는데 이게 문제가 됐어요. 네. 이 충돌이 너무 세진 거예요. 사람을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이때까지 시위를 하면 이제 뭐 체류탄을 맞을 수는 있지만 진짜 맞아 죽는 일은 없는 거거든요. 여기서 사망 사건이 일어납니다. 네. 그러자 이제 시민들이 이거 좀 범상치 않은 일이라고 하면서 모여들기 시작을 하고
18일부터 21일까지 3일 동안 시민들이 무장을 하기까지 되게 네. 됐습니다. 근데 이제 무장은 먼저 한 것이 아니고 계엄군 등등이 사람을 죽이는 시위 진압을 하는 걸 보면서 네. 그 시민들이 공포에 떨고 말하자면 정당방위에 들어간 거죠. 네. 오늘날 지금 종편에서 이 문제로 뭐 북한군 600명이 내려가서 뭘 그러니까 했다는 예.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뭘 어떻게 물어보세요 한번. 예. 아니, 그러니까 왜 근데 그렇게 이 사태를냐 시민들이 일으킨 게 아니라 빨갱이가 내려와가지고 했다고 그렇게 되게 자극적인 오보를 하잖아요.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건 이미 그 오래전부터 있던 유언비어였는데 네. 이미 그냥 그건 무너진 그쵸. 논리거든요. 네. 근데 마치 그런 일이 없는 것처럼 진상인 것처럼 막 그런 얘기가 근데 터져 여전히 나오는 그렇게 거죠.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지금 정권을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는데 필요한 논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정말 그건 어떻게 네. 그 황당 확신범들이기 띠용한 때문에 소리죠. 황당띠용이죠. 음. 그 만약 그랬다면 광주는 정말 소요사태에 휘말렸을 것이고 사람들은 공포에 있을 것이고 그들과 이제 교전을 벌이면서 난리가 났을 텐데 사실은 치안은 유지가 되고 있었고 군인들이 빠져나간 다음에 광주는 일주일 동안 뭐 누구는 이제 해방구였다, 정신적 안식처였다, 민주주의의 보루였다 하는 식으로 국민들이 그 시민군들과 잘 지냈어요. 시민군도 아무 일 하지 않았고 뭐 무슨 뭐 교도소가 어떻게 돼가지고 막 나온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치안 부재 상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네. 일부는 직장도 다녔대요 그 일주일 동안. 네, 맞아요. 맞아. 그리고 동네 시민 그 아줌마들이 시민군들에게 밥도 주고 빵도 주고 맞아. 카스테라 나눠주고. 그만큼 시민군의 무장에 대해서 시민들이 인정했다는 거죠. 네. 이거는 정당한 일이라고. 그러다가 5월 27일 날 새벽에 전남도청에 남아있던 그 저항을 버티고 있던 그 시민군들을 오후 3시, 새벽 3시에 그냥 진압을 해버려요. 네. 이건 영화 있죠. 김상경, 네. 그 화려한 이효원 휴가. 그 맞아, 화려한 휴가 화려한 휴가. 그 얘기가 바로 그 순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이제 광주 항쟁은 네. 그렇게 그 당시의 역사의 뒤안기로 사라지고 네. 온 국민이 침묵에 빠져들어요. 그리고는 이제 승승장구 전두환은 이제 정권을 딱 장악하게 되죠. 그리고는 무려 7년 동안 87년까지 이 전두환의 정권이 유지되게 되는 겁니다. 뭐 전두환 정권을 이렇게 함부로 말해도 되느냐고 걱정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역사적으로 단죄를 받은 인물이에요. 네. 사형 언도를 받은 사람이에요. 맞아요. 그는 잘못했다고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 소년이 온다 예, 배경이 이야기의 되는. 배경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그래도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의 핵심 코너 책 첫인상에 대한 얘기를 네. 꼭 해야죠. 책 표지. 네. 아니 저는 이게 굉장히 표지에 안개꽃이 만발을 해 있잖아요. 좀 슬펐어요. 제 가슴 아픈. 안개꽃이구나. 네, 그렇구나. 안개꽃. 네, 네. 왜요? 아니 뭔지 모르고 있었어요. 혹시 먼지라고 생각했나요? 그래서 물론 뭐 그런 의도가 아닐 수 있겠지만 어떤 안개꽃은 되게 평범한 꽃이잖아요. 그냥 되게 이 책 속에 나오는 사실은 아주 일반 시민들이 이렇게 쓰러져 간 것을 어떤 애도하거나 상징하는 의미로 또 이런 안개꽃을 선택한 건 아닐까? 이렇게 예,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 맞아요. 네. 힘없이 이제 고통받고 죽어간 것에 대한 어떤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 표지 보면서 너무 그러니까 예쁜데 슬퍼요. 아름다운데 이제 슬픈 그러니까 느낌이 이게 주더라고요. 내용을 모르고 네. 표지를 그냥 보면 무슨 그냥 꽃 표지고 네. 막 이렇게 그냥 소년의 예쁘다. 로맨스 소설 막 이렇게 뭐 생각하는 그러니까 거 아니에요? 감상 막 되게 그런 거 같은데 알고 보면 참 이 깊은 의미가 담겨져 꽃이 있는. 있지만 이제 톤을 네. 약간 네. 죽였기 때문에 네. 톤이 회색 비슷하게 돼버려가지고 그러네요. 네. 막 언뜻 보기에는 꽃이라서 좋아할 뻔하다가도 네. 이상하게 흑백 비슷하게 처리가 돼가지고 네. 뭔가 약간 어두움이 뭔가가 있네요. 있나 보다라는 느낌을 얻게 되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정말. 그러네요. 저만 얘기했어요. 뭐 다 동의하시나 네, 봐요. 동의. 네. 찬성. 이런 식이지. 재청 있습니까? 네, 재청 있는 걸로 하고 그렇다면 이해하시고. 네, 예. 이제 제가 그러면 이제 좀 간단하게 책 줄거리 전체 줄거리를 좀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이 책의 좀 내부를 좀 구석구석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이 책이 이제 총 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1장부터 6장. 그래서 각각 말하는 화자가 이제 다르고 또 시간이 좀 물론 과거 아까 오장님이 말씀하신 이제
5.18 그 당시 사건, 광주 민주화 항쟁 당시로부터 그 뒷장으로 갈수록 거기서 이제 살아남은 사람들이 이제 살아남아서 이제 뭐 현재에 이르기까지 각각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각각의 주인공들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는 구성으로 이 책이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제 화자가 다 달라요. 1장부터 6장까지 해서 제목이 1장은 어린 새, 2장은 검은 숲, 3장은 7대의 뺨, 4장은 쇠와 피, 그리고 5장은 밤의 눈동자, 6장 꽃핀 쪽으로라는 이제 꽃핀 쪽으로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 시점과 장소가 다 좀 다르고요. 그리고 이제 주인공이 1장 같은 경우는 동호라는 친구가 되겠고 2장은 이제 정대라는 이 친구가 유일하게 이제 홈백이 돼서 얘기하는 장이에요. 이게 영원히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3장은 7대의 뺨은 이제 은숙. 그 5.18 80년으로부터 5년 뒤에 이제 여고생이었다가 지금은 편집부 이제 그 출판사의 직원으로 사실은 이제 나라에서 반대하고 내서는 안 되는 이제 불원서적으로 간주된 그런 책들을 출판하는 위험한 일을 하는 그 출판사의 직원으로. 이 은숙이가 예. 어떤 관련이 있죠? 동호 정대와?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미안해. 예. 그리고 얘기했어요. 4장은 이제 진수, 그 또 5장은 선주, 그리고 6장은 동호의 어머니로 이루어졌어요. 이 사람들이 다 연관이 있는 사람들인데 특히 1장에서 나오는 동호라는 그 친구와 다 이제 깊은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그 5.18 아까 말씀하신 그 18일에서 21일에 시위 사건과 이제 그때 많은 사람들이 또 광장에서 그 군인들의 총에 의해서 죽고 그 뒤로 일주일 동안 잠깐 그 뭐라고 해야 되죠? 휴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약간 안식기 같은 시간이 있을 동안 그 시민군들과 그 시민들이 그 도청에서 시신을 수습하고 그리고 자기 죽은 가족들을 찾아서 이제 애도하고 이제 그러한 시기에 그 도청 안에서 자원봉사처럼 도청 옆에 예, 상무관이라고 상무관 예. 봤죠? 상무관. 예. 네, 거기 옆에 상무관이라고 있어요. 상무관에 모여서 각각 이제 필요한 물품들을 가지고 오고 그리고 뭐 시체를 닦고 유족들을 찾아주고 또 시체의 신원을 이제 체크해서 유족들에게 안내해주는 그런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 동호 그리고 은숙, 진수, 선주. 네, 이렇게 돼요. 근데 이 중에서 제일 나이 어린 이제 15세 중학교 3학년인 동호의 이야기로 사실 이 이제 소설은 시작이 되는데요. 동호는 사실 자기 처음엔 누나들하고 형들한테 15세고 나머지는 다 이제 뭐 19세 고등학교 3학년 그리고 20대 대학교 1학년 2학년 뭐 이렇게 되는 누나들인데 누나와 형인데 자기 친구하고 같이 이제 그 시위하는 시위하는 현장에 나갔다가 친구를 잃어버려서 자기가 친구를 찾고 있다. 그리고 자기가 사실 마음속으로 나중에 소설 속에 나오는데 짝사랑했던 그 친구의 누나, 정미 누나의 또 행방도 알고 싶다. 이러면서 혹시나 이 장소에서 이 시체 속에서 정대나 정미 누나를 찾을 수 있을까? 그리고 또는 없기를 바라는 마음도 이제 있겠죠. 오면서 이 친구가 이제 유족들에게 또 죽은 사람들의 얼굴을 보여주는 역할도 하고 또 하나로는 이 친구가 형에게 진수 형에게 부탁을 해서 초를 구해와요. 그래서 죽은 사람들 앞에 모두 이제 초를 켜서 사실은 이제 악취의 냄새를 좀 없애보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애도하는 마음으로도 이제 향을 피우는 마음으로 이 친구가 그런 일을 하는데 사실 이제 되게 어린 나이잖아요. 중학교 3학년 나이에 친구가 되게 무서울 수도 있고 도망칠 수도 있는데 가장 어린 나이로 이곳에 남아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다 가라고 얘기하지만 가지 않고 남아서 되게 열심히 일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정대와 정미 누나를 찾고 싶으면서도 발견되지 않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드러나는데 사실 여기에 반전이 있어요. 왜 이 친구는 가라고 해도 가지 않고 끝까지 남아서 정말 친구를 찾고 싶어서일까, 친구가 죽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싶어서일까이지만 사실 이제 나중에 나오지만 1장에서 이 동호는 정대가 죽은 걸 봤죠. 자기랑 같이 시위하는 그 광장에 나가서 함께 그 대열에 끼어 있다가 잠입해 있던 이제 숨어 있던 군인들이 쏜 총에 모두 달아날 때 자기 친구의 손을 놓치고 친구가
옆구리에 총을 맞아서 이제 쓰러지는 것까지 보게 돼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이제 집에 돌아와서 아무렇지도 않은 일상을 잠깐 보내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도청의 상무관으로 가면서 마치 그 죄책감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서 그 괴로운 마음에 떠나지 못하고 이곳에 남아서 그 일들을 이제 누나와 형을 도와서 이제 하게 되고 마지막까지 이제 그 뭐라고 하죠? 마지막 그 총격전 이제 뭔가 그 군대들도 무장을 해서 이 사람들이 진압하려고 하고 이 시민군 군들도 그것들을 대비하고 있을 때 모두 형들이나 이제 여자들은 돌아가라고 이제 어린 친구들은 다 돌아가라고 얘기할 때 끝까지 혼자 남아서 그럼 얘가 5월 27일까지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 중간에 사실 중간에 죽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그 진압하는 날 나왔을 때 이제 이 친구 죽음을 맞이하는데 이 동호의 죽음으로 인해서 사실은 남아있던 형 누나에게 정말 씻지 못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정대의 죽음에 의한 죄책감으로 이곳에 남았지만 또 동호가 죽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죄책감을 주게 되는 어떤 그런 상징적인 존재가 돼요. 그리고 이 책의 제목이 되는 그 소년이 바로 이 동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1장은 약간 그런 동호의 이야기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2장은 죽은 정대가 자기가 정신 차려 보니까 이제 죽어 있어서 죽은 상황에서 자기가 왜 죽어 있는지 자기와 같이 정말 많이 죽은 사람들의 시체가 쌓여 있는 모습들을 되게 자세히 묘사하면서 이게 얼마나 보잘것없고 이 생명이 없고 영혼이 빠져나간 육체가 괴물처럼 쌓여 있는 모습들을 묘사하면서 그때의 상황이 얼마나 끔찍하고 인간미가 사라지고 인격의 자리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잔인한 모습들인가. 그리고 이제 자기 이 영혼이기 때문에 누가 죽었는지 영혼이 되었는지 느낄 수 있을 때 자기 친구와 그리고 누나가 죽었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는 장면. 그리고 끊임없이 궁금해요. 내가 왜 죽었는가? 나는 왜 죽었지? 누가 나를 죽였는가? 그런 것들을 물어보는 것이 되고요. 그리고 3장은 이제 그 사건이 끝나고 난 5년 뒤에 아까 말한 것처럼 함께 그 당시에 있었던 고등학교 3학년 은숙이 누나가 있어요. 동호랑 같이 이제 그 시체를 뭐 닦고 분리하고 하는 일을 했던 그 은숙이 누나가 그 출판사 일을 하게 되면서 자기가 그 검열을 받아야 되잖아요. 검열을 받게 되면서 받게 되는 이제 뺨을 7대를 맞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그 작가를 만났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어디 갔냐고 추궁하는 과정에서 7대의 뺨을 맞고 이 친구는 하루에 내가 이 뺨 한 대씩 이 뺨 맞은 기억을 지워가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옛날 일을 회상하고 현재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그 사건이 일어난 이후 자기의 삶이 어땠는지 그리고 자기가 포기해간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포기할 수밖에 없고 포기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죄의식을 안고 너무나 뭐라고 할까 그러니까 색깔이 없고 쉽게 말해서 맛이 없고 색깔이 없고 생기가 없는 삶을 그러나 살아남았기 때문에 꾸역꾸역 살아가고 있는 그러면서도 동호를 기억하는. 근데 이 장에서 가장 이제 인상적인 것은 불온서적으로 이제 간주됐고 불온 내용이라고 간주돼서 막 지워졌던 이제 희곡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작가가 희곡을 내고 나중에 그걸 극으로 올리는데 이제 그것이 이 광주 민주화 항쟁의 장면을 담고 있고 죽은 사람들의 넋을 기리고 기억하는 그런 것들을 잘 묘사해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4장은 그때 도청의 생존자들이 조사실에서 고문을 당하면서 이제 거짓 자백을 강요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그 안에서 이제 김진수라고 하는 역시 동호와 함께 있었던 너무나 여리여리하게 생기고 예쁘장하게 생기고 좀 연약하게 생겨서 다른 사람도 이 사람이 끝까지 이 시위에 참여할 수 있을까 했지만 마지막까지 남아서 이제 감옥까지 끌려가서 고문을 같이 당하는데 이제 이 사람과 함께 있었던 옥중 동료가 훗날 이제 인터뷰를 요청받고 인터뷰를 하면서 이 김진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왜냐면 이 사람이 자살을 했는데 그 자살한 사람들에 대한 심리적 부검을 해서 논문을 발표하려고 하는 이제 어떤 사람 그 심리학 박사 같은 사람과의 인터뷰 장면을 이제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서 그때 상황이 어땠는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은 그때 또 같이 있었던 그 누나 이 선주 누나는 원래
그 노동자 운동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노동 운동 이야기로부터 자기가 어떻게 그 광주 항쟁에 같이 이제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됐는지, 그런데 자기를 그 자리로 이끌고 거기에 되게 그런 것 마음을 고취시켰던, 자기네들의 가치관에 큰 영향을 미쳤던 이제 성희 언니라는 사람과의 인연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선주 언니는 시민단체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많이 몸이 고문과 여러 가지 일들로 병을 앓고 있는 이제 성희 언니를 병문안 가면서 또 과거의 일을 회상하고 현재 자기가 어떻게 살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 사실 되게 인터뷰 요청을 요청을 받아요. 그 마치 그 김진수에 대해서 얘기했던 사람처럼 사람과 동일한 사람에게 요청을 받는데 끝까지 거절하고 왜 자기가 주저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그래서 이 장을 보면 이 사람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그 뒤에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되고, 그리고 피하지 말고 얘기를 해야 새로운 현실과 새로운 희망이 다가오지 않겠냐라고 강요하는 사람들에게 왜 그걸 할 수 없는지에 대한 또 다른 어떤 설득을 보여준다고, 사실 아픔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 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 6장은 사실 개인적으로 가장 가슴이 아팠던 장인데, 이제 아들을 잃은 그 동호회 엄마가 그때 자기가 거기서 데려오지 못했던,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가족들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얘기를 정말 가슴 아프게 얘기하는 장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반적인 이제 전체 줄거리고요. 제가 그 좀 1장부터 6장까지 해서 저희가 아주 주요 부분을 좀 읽어보면서 책의 전반적인 줄거리를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